자, 봅시다. 일단 먼저 오늘은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현욱이 형이 좀 설명한 내용은 조금 가볍게 설명해서 갈게요. 일단 목소리 잘 들리시라고 잘 들리실 거라고 믿고 혹시 안 들리거나 무슨 화면에 문제가 있으면은 금방금방 말씀해 주세요. 일단 화면 공유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선형회계를 배웠죠.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랑 경사하강법을 간단하게 일변수로 만들어 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변수는 경사하강법만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한번 코딩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변수 선형회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일변수 선형회기는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1차식을 우리가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을 학습하는 거고 그 학습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최소 제곱법과 경사근법이 있다. 근데 이 학습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델타 y 실제 값과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이건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 최소화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그런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준을 우리는 손실함수 혹은 가치함수 등등 오차함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그중 하나 우리가 쓸 거는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mean squared error MSE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것을 사용할 거다라는 내용이 그, 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MSE는 말 그대로 편차의 오차의 제곱을 평균 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소 제곱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죠. 먼저 이 최소 제곱법을 하기 위한 손실 함수, 우리의 경우는 평균 제곱 오차죠.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그 각각의 개수에 대해 편미분한 값을 하고요. 또 최소가 됐다는 것은 이 편미분 값이 결국 0이 됐다는 것일 테니까, 혹은 그레디언트가 0이 됐다라는 뜻일 테니까 이 편미분이 0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런 연립방정식을 세운 후에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평균 그 최소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여러 번의 알고리즘을 돌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최소 제곱법을 그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개수들을 찾는 것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 앞에 현욱이 형이 해줬던 것 같은데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러면 바로 한번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네, 넘파이를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고요. 넘파이를 이렇게 임포트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 두 식에 대한 선형 회귀식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이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해 놓은 뭐야 그 계산해 놓은 이 식을 바탕으로 한번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그 뭐라 하지 수식을 표현하는 식을 코드를 짜가지고 한번 선형 회귀식을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일단 오늘은 최대한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제가 짜는 방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건데 만약에 뒤로 가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면 되죠. 일단 먼저 일단 W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X에다가 X의 평균값을 곱한 다음에 뺀 다음에 Y에다가 Y의 평균값을 빼고 그리고 편차의 제곱의 합을 빼주면 제곱의 합을 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B는 그냥 Y의 평균에다가 X 어, W 곱하기 X점 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잠만요. 이상한 식이 나오네. 제가 어디서 잘못했나? 어, x.b, x.서. 얘를 안에다 넣었네. 제가 실수로. 왠지. 이래도 이상한데. w x.b, b.b, 썸 x.b. 제곱도 안에다 넣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15랑 3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 그려지는 XY를 선형 회기식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럿 라이브러리를 지금 임포트 해놨죠. 네, 그러면 일단 X 값은 이렇게 XY를 스캐터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로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주는 그 개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선형 회귀된 식이 나올 겁니다. 이 선형 회귀된 식은 일단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MSE를 이 MSE를 최소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점들에 최대한 가깝게 선형 회귀가 됐겠죠. 근데 이게 과연 최적의 해일까요? 과연 이게 최적으로 선형 회귀를 한 식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최소 제곱법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그것보다 시험에 좀 더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경사각법이죠. 아무래도 경사각법이 딥러닝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보니 경사각법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선 1번수 경사각법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X, Y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학습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복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크의 정의 아시나요, 여러분? 그 에포크의 정의가 아직 안 배웠죠. 네, 에포크의 정의는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가 있잖아요. 학습할 그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횟수입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학습하는 횟수로 안 말하고 왜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횟수로 말하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하나로 뭉탱이로 넣지 않고 얘를 쪼개가지고 넣거든요. 그걸 배치라고 하는데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횟수라는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위에서 막 그런 편미분식들도 계산했죠 저희가. 이 편미분식을 바탕으로 뭐 정사각법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당했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초기화를 해줄 건데 저희가 무슨 값이 좋은지 모르니 대충 스케일을 맞춰서
1부터 10까지 수 중에 아무거나 그 사이에 있는 수 중에 뽑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에포크만큼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분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미분을 계산하는 파트를 넣어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 2 곱하기 5차 곱하기 xi였죠. 근데 여기서는 평균을 이 n으로 나눠주는 이 평균을 내주는 그게 손실함수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써졌는데 학교에서는 평균을 내줄 때도 있고 평균을 안 내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평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누기 n 말이에요. 이 나누기 n. 그러면 얘를 해보면은 np.min w 곱하기 x 플러스 p 곱하기 y 곱하기 x 이렇게 주면 되겠죠. 곱하기 2. 사실 이 곱하기 2나 혹은 이 np.sum인지 np.min인지 이거는 상수배만 해주는 거라서 이 러닝 레이트만 잘 조절하면은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x 플러스 b 얘는 5차의 평균이었죠. 그 다음에 얘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근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지금 이 변수 이름까지 다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복붙을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복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위 함수를 한번 기존에 있던 그 XY 러닝 레이트랑 에포크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XY는 이름 같고, 학습률이랑 에포크도 같네요.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프린트를 안 해줬네. 프린트를 해주도록 합시다. 음, 얘를 똑같이 프린트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15랑 가까이, 그리고 3이랑 가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러닝 레이트를 0.01, 0.001, 0.01, 0.1, 1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키워나가면서 한번 그 선형 회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한번 다 돌려봤죠. 돌려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설정해준 대로 0.01을 학습률로 설정했을 때는 두 번째 거죠.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절편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앞에 있는 이 기울기는 대충 15에 가까운 것 같고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는 좀 더 오차가 크죠. 실제로 최적의 그 절편은 3인데 8.65 정도 나오고 그리고 최적은 15인데 13.5 정도 나오게 좀 오차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 아래로 갈수록 더 과간이죠.
이게 몇 자리 수인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긴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np.nan 나왔습니다. 한번 혹시 이게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분이 있나요? 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유를 한번 써주실 수 있나요? 선이나 윤서 중 아무나. 저, 네, 첫 번째는 그 변화 비율이 너무 작아서 학습률 말씀하신 거죠. 학습률이 너무 적어서 학습이 덜 되었고, 그 학습률이 너무 커서 그 세 번째 거랑 그거는, 네, 서원이가 네, 썼네요. 네, 맞습니다. 두세 번째 거는 학습률이 너무 커서 극소값으로 가지 않고 발산을 해버렸다라고 썼는데, 한번 그게 맞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인 경우를, 에포크를 1, 10, 100, 1000으로 눌러가면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 100, 1000. 하면은 1일 때부터 일단 먼저 발산하는 게 보이죠. 점점 수가 커지면서 한 3일 때 일단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로 그렇게 발산해버리고 결국 플로트가 담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숫자가 돼버려가지고 NAN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은 포물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가야 되는 값이 첫 번째 있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큰 수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np.nan 딱 이 결과만 보여주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이게 다시 나올 확률은 제가 적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새로 시험을 봤을 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NAN이 나오는 상황은 숫자가 드럽게 커지는 상황밖에 없으니까 NAN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 발산을 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처럼 특히 기말고사 내용 때는 아, 코딩이 주로였던 중간고사 내용과는 달리 이 코딩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론적 분석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 여러분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론 같은 것도 이제 꼭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다변수 선형 회귀를 할 건데요. 일단 앞에서 저희는 독립변수가 한 개인 그러니까 ax 더하기 b는 y꼴의 그런 선형 회귀를 했죠. 이제는 다변수 선형 회귀를 할 겁니다. 다변수 선형 회귀는 당연히 w1 곱하기 x1 뿐만 아니라 w2 곱하기 x2, w에서 wn 곱하기 xn까지 n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선형 회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데이터에 대한 이런 기울기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차 사- 그 머신러닝에서는 보통 이런 걸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르고 이런 상수값을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편차를 더해주는 것으로 그 예측값을 출력합니다.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행렬식은 일단 쓰기는 좋지만 실제로 넘파이를 구현할 때 이 행렬식을 보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PPT로 그려놨습니다. 보면은 데이터들이 이제 다변수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들어갈 겁니다. 넘파이 2차원 배열로 들어갈 건데 일단 엑시스는 0은 이렇게 세로죠 보통. 그리고 엑시스는 1은 이렇게 가로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데이터 순서쌍이 뭐냐? 같은 데이터 순서쌍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같은 데이터 순서쌍입니다. 정책이 없음. 이렇게 같은 데이터 순서쌍이고요. 즉 x1, x2, x3, x4 이런 거는 여기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그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엑시스 0이 같은 애들은 같은 데이터 순서쌍에 속하는 애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엑시스 0이 달라지는 이렇게 세로로 가면서는 아예 다른 순서쌍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키, 몸무게, 성별, 그리고 나이 이렇게를 데이터로 넣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엑시스 1을 따라서는 키, 몸무게, 성별, 나이 이렇게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0이 커지게 되면은 각각 민수, 철수, 영희, 뭐 춘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용될 사이클런도 포함해서 뭐 파이토치 등등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 다루는 라이브러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배열 방식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이 행렬식을 근데 살짝은 다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맨 위는 1이 이렇게 1로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1은 당연히 편차는 뭐 어떤 데이터에 곱해지는 값이 아니라 그냥 더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1을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MSE는 저희가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오차의 제곱을 평균 내준 평균 제곱 오차의 이름에 걸맞는 이런 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MSE를 미분한 거를 여기다 안 적어놨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막 행렬이 막 좀 어려운 그런 선형 대수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행렬식을 안 썼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각각의 원소들이 그냥 이 미분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편차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해지는 상수값의 경우에는 똑같이 얘를 이제 n으로 나눈 값을 그 미분값으로 갖게 되고요. 그리고 n번째 그 n번째 n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 i에다가 n을 넣은 값을 이렇게 이렇게 이 xi에다가 이번에는 어디냐 xi 대신에 여기 xi 대신에 xi, n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아하 이렇게 xi 대신에 xi의 n번째 항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xi의 n번째 항.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해보다 보면 알아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아는 그 np.random normer 이 가우시안 그 랜덤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줬습니다. 이 데이터는 1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4c 더하기 5d의 식이니까 상수가 1이고 그 가중치들이 각각 2, 3, 4, 5 이런 데이터겠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생성해줬고요. 돌리셨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위에서 사용된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한번 다변수 함수 꼴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마 좀 그 쉐이프가 헷갈려가지고 처음부터 만들기는 어려울 건데 일단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고 그다음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끝나네요. 네, 좋고요. 아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아껴서 썼더니 좀 남을 것 같네. 근데 이거 5분 말고 그냥 여러분 한번 성공할 때까지 만들어 보세요. 답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쉐이프에 신경을 쓰면서 만들면 좋습니다.
혹시 만들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만들다가 막 갑자기 막히면 코드를 한번 보내주세요. 코드 보내주면 제가 왜 잘못 돌아가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들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제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코드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채팅으로 보내면 전체로 가가지고 네. 카톡으로 보내도 카톡으로. 될까요? 네네네.
어차피 카톡으로, 핸드폰을 봐야 돼. 잠시만, 핸드폰 좀. 이게 그 행렬 곱셈을 사용하셨는데, 행렬 곱셈으로 하면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 써놓은 건 행렬로 써놓긴 했는데, 행렬 곱셈을 사용하면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행렬 곱셈 말고 그냥 저희가 늘 쓰는 그런 그 넘파이 배열 곱셈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때 W는 1차원으로 하고 B는 그냥 스칼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W를 1차원으로 하면은 바로 브로드캐스팅이 돼가지고 이게 그 각각의 X에 곱해지게 되니까 그냥 W는 1차원으로 하고 B는 스칼라로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 넘파이 배열 곱셈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행렬 곱셈보다 훨씬 덜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막 트랜스포즈 쓰고 이러면 많이 헷갈리잖아요. 아, 네, 성립이 됐고요. 또 윤석에도 한번 더 해볼 시간을 드릴게요. 안 해보면 더 볼까? 그러니까. 오차 크긴 한데 되긴 됐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 이름을 뭘로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걸로 지났구나. A, B, C, D로 어레이로 지나. 네, 어레이의 쉐이프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100,5가 나올 건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엑시스 0은 그, 그 서로 다른 그 데이터 순서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그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5개라는 거는 그 독립 변수가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1. 독립 변수 5개? 아니죠. 네, 독립 변수는 근데 여기서는 4개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그거죠. 맞나? 네, 마지막은 그 y이긴 한데, 하여튼, 그 독립 변수는 4개고, 마지막은 그, 그 예측하는 타겟이긴 한데, 하여튼, 이 마지막이 데이터의 종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W를 random.uniform 4, 사이즈는 제가 x.shape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x 곱하기 w를 해줄 때 브로드캐스팅이 되면서 자동으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가중치랑 가중치랑 편차를 그냥 배열과 스칼라로 생성한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그 넘파이 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고요. 그러면 f는 fx 해줄게. dw는 이번에는 민을 해줄 건데 여기서는 y predict가 얘네들을 w를 x로 곱해준 다음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에다가 편차를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저는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이 리쉐입을 해주는 걸 까먹는 겁니다. 이 리쉐입을 왜 해주냐라고 하면은 이 리식에서 보면은 그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얘네들을 그 오차를 계산해주고 여기다가 입력 데이터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편미분식상. 근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그, 뭐지? 얘가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각해보면은 1차원 데이터에서 길이가 100개인 그런 1차원 데이터를 그냥 곱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오류가 나게 되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100, 100,1, 2, 5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100만 넣어주게 되면 얘가 1, 100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돼가지고 곱셈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쉐입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시험장에서 너무 까먹기 쉬운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w는 각각의 가중치에 대한 그런 편미분 값이죠. 근데 이제 각각의 그거에 대한 편미분 값은 x는 0, x는 0. 그러니까 그 전체 데이터 축을 을 엑시스로 이렇게 평균을 내줘야겠죠. 왜냐면은 크기가 5짜리인 넘파의 배열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 값을 해주고 b는 상대적으로 좀 쉽죠. 아 근데 오늘 좀 많이 꼬이네요. 정신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 곱하기 x 플러스 b 빼기 y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주면 되고요. w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dw 해주면 되고 d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db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linear regression을 해주게 되면은 array였나요? array 넣어주고 그리고 y 값은 array의 4, 네 번째 넣어주도록 하고요. 러닝 레이트는 0.0, focus를 한 만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군요. 네. in range를 붙여야 되는데 range 안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또 뭐야? 그냥 WB로 해. 귀찮아.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2, 3, 4, 5 그리고 절편의 1로 잘 학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편미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은 y predict죠. 그러면 여기까지 부분은 네, y predict 빼기 타겟 값이니까 결국 편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결국 x 값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그 가중치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얘를 reshape를 해주고요.
그다음 이 리쉐이프를 해준 다음에 가중치의 경우에는 x를 곱해줍니다. 근데 이제 편차의 경우는 어차피 다 평균을 내서 스칼라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걸 리쉐이프 과정 없이 바로 평균을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변수 선형 회귀이고, 그리고 쌤들이 다변수까지 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시험에서 내면은 일변수 선형 회귀에서 끝날 테니까 시험 대비용으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그 이론적 배경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다변수 선형 회귀에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 편미분 값에다가 그 x를 곱해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 편미분 값을 그냥 더해줘가지고 그 편차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은 선형 회귀뿐만 아니라 딥러닝 가서도 함수만 1차 함수에서 다른 고차 함수로 바뀔 뿐이지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흐름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오는 게 사이클런입니다. 이 사이클런은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고요. 넘파이, 그리고 사이파이, 그리고 매플러립 기반입니다. 이 세 가지 자주 쓰이는 그런 파이썬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등등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런 어, 다양한 머신러닝이 나오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분류 기능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런 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2023년, 2024년 2년 동안은 사이킷런이 제 기억상으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번 해도 안 나올 줄 알고 한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저 그때 담임쌤이 송현지 선생님이셨는데 송현지 선생님이 계속 그냥 이것만 말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런만. 그냥 계속까지는 아닌데 그 상당 부분을 사이클런에 할애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할애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이클런을 시험 일주일 전에 그냥 그 코렛만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기말고사 ML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사이클런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나머지 한 문제는 거의 이론 베이스여서 코딩은 이런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다 사이클런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번 학기에도 또 나올 거냐라고 말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게 앞선 그런 시험에서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온 걸 보면은 우병면 쌤 취향으로 강하게 추측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병면 쌤이 이제 빠지고 문기부 쌤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다음 학기 수업에서 과연 사이클런이 시험에서 나올까는 좀 의문점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 한 일주에서 2주 전에 쌤들이 그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좀 강조하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강조하는 내용을 잘 캐치해서 이번 시험에 사이클런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머신러닝 코딩, 생코딩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사이클런에서는 당연히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을 제공하니까 당연히 이 선형 회귀 기능도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일변수 선형 회귀부터 하고 들어갑시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이 Fetch California Housing이라고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입니다. 이 사이클런이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뭐 아이리스 데이터 등등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그중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다운 받으셨죠? 자,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는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냐? 먼저 하우징 썸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넘파의 배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열이 구성된 방식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모양이겠죠, 당연히. 이 사이클론에서 다운받은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 또한 엑시스는 0은 서로 다른 순서상, 그리고 엑시스는 1은 그 순서상 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싱 한번 쉐이프를 한번 볼까요?
그럼 2640개 데이터가 있고 8개의 피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피처가 무엇을 나타내냐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8개의 데이터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먼저 미디 인컴 이거는 그 이 주택 데이터가 한 단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단위가 아니라 단지 단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지에서의 중위 소득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house age, 그리고 average age, 평균 밤수죠, 평균 침실수, 그리고 인구수, 점유 인원, 위도 경도 같은 위치 데이터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하우징성 타겟은 보통 사람들이 값에 이 주택 가격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이 평균 주택 가격을 담고 있는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 하우징 데이터에 담겨 있는 데이터로 이 8가지 피처들을 바탕으로 이 하우징 점 타겟 평균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수능 회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 보기 쉽게 Y에는 하우징 점 타겟 주택 가격을 저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먼저 일변수 선형 회귀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마음에 드는 컬럼 아무나 골라서 넣어보세요. 한 30초 주면 되겠죠. 이 8개 중에서 일단 일변수 선형 회귀를 먼저 할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으셨을까요? 피지점 데이터 프레임, 하우징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드 인컴 이렇게 넣으셨다. 이러면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이런 시리즈 형식으로 들어갔겠죠. 이러면은 사이클런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변수 선형 회계를 다루긴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그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일변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변수 선형 회계 혹은 다변수 머신러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변수 선형 회계는 아까 말했듯이 2차원 배열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머신러닝, 이 사이클런에서 구현한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이 2차원 배열을 바탕으로 행렬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1차원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 행렬 1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행렬 기반 연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X를 넣어줄 때는 일변수 선형 회귀라고 하더라도 약간 리쉐입을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 더 감싸가지고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2차원 입력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 맞다. 여기서 만들면 안 된다.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는 그냥 조회해가지고 그 Y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전에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관심이 그닥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시스템을 훈련할 때 사용된 데이터와 분리된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가지고 이 성능 측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 보지 못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나 트레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과정 혹은 학습하는 과정 혹은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이라도 트레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 분리를 시킨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서로 간의 영향이 아예 없도록 그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그런 그 사이클런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게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그 함수입니다.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 4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총 4개 별이 나오죠. 1개, 2개, 3개, 4개. 그 중에서 이 앞에 거는 그 트레인에 사용될 X 데이터입니다. 트레인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5,480개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테스트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5,160개 데이터가 테스트에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 트레인에 사용될 Y 데이터, 즉 타겟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스트에 사용될 Y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어떻게 하냐, 얼마만큼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머신러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상당히 많은 개수의 매개 변수를 그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실제 수업에서나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데에서나 둘 다 중요한 시험에서나 셋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알아볼 텐데 일단 오늘은 테스트 사이즈랑 트레인 사이즈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만 알아볼 것입니다. 이 테스트 사이즈나 트레인 사이즈는 둘 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테스트 데이터의 사이즈 크기를 정하는 데이터이고 트레인 데이터의 크기를 정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테스트 사이즈, 트레인 사이즈 모두 플로트일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비율이니까 0부터 1까지의 플로트를 넣어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데이터는 0.2, 트레인 데이터는 0.8 이렇게 넣어주면 테스트 데이터를 20%를 테스트 데이터를 쓰고 전체 데이터 중에 80%를 트레인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그리고 정수 형태로 넣어주시는데 이 정수형으로 넣어주면은 진짜 그 데이터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사이즈는 10,000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테스트 사이즈를 예, 테스트 데이터를 10,000개 넣어주겠다. 순서상을 10,000개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넌일 경우 얘는 일단 디폴트 값은 넌입니다. 근데 둘 중 하나만 넌일 경우에는 다른 하나에 맞춰서 테스트 데이터 사이즈가 0.2였다 하면 트레인 사이즈는 0.8로 트레인 사이즈가 0.3, 0.7이었다. 그럼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이렇게 다른 하나에 맞춰가지고 설정이 되게 되고요. 만약 둘 다 넌일 경우에는 테스트 사이즈가 0.25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선 그 결과를 보면은 그 디폴트가 넌이니까 둘 다 넌이었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3대 1 비율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도 학교 수업에서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이 플로트를 테스트 사이즈로 다루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긴 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다 다뤄줬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매개 변수는 다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없죠? 혹시 이해 안 된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둘 다 완료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train test data 점 테스트 스플릿을 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0.2로 하라고 했으니까 테스트 사이즈는 0.2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나눴고요. 제가 앞서 MSE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연 잘 선형 회귀를 하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이렇게 XY를 산전도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데이터를, 물론 이거는 그 일변수 선형 회계가 상관이 없긴 한데, 지금 찍힌 이 점을 입력 데이터로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한 20초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아래는 보시지 마시고, 아래는 답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아니, 혹시 생각하신 분 있나요? 생각난 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매력도를 측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 중에서 키가 들어갈 수도 키랑 그 인스타 팔로워 수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만약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키가 한 1cm, 2cm, 3cm만 커져도 매력도도 훅훅 증가하잖아요. 키가 한 5cm 증가해도 5cm 증가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아예 확 달라지죠. 근데 인스타 팔로우 수는 뭐 100명, 1000명 차이 나봤자, 1000명부터는 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뭐 100명 차이 나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걸 MSE로 한번 학습을 시킨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5명 많은 거랑 키가 5cm 큰 거랑 똑같은 걸로 그 가중치를 갖게 됩니다. 이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스케일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산점도 그래프도 봅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변수 선형 회귀여서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만약 이게 이 2차원 배열이 입력 데이터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X축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0부터 15까지 좀 큰 규모의 스케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Y축에 있는 데이터는 0부터 5까지 좀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스케일의 X축의 데이터가 그 MSC로 들어갈 때 더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선형 회귀는 X축밖에 학습을 못하는 그런 선형 회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선형 회귀를 할 때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넣지 않고 먼저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모든 변수들이 같은 스케일 위에 있도록 하게 돼서 모델의 성능과 수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그 표준화를 해서 뭐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fit transform 그리고 이 스케일 그냥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 fit transform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후 정규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트랜스폼은 그 이미 계산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정규화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뭐에 써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빈칸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는 거는 이거 그대로 그냥 복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붙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어디에다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4분의 1의 확률이니까 찍어보도록 하고요. 10초 뒤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이렇게 넣어서 엑스트레인이니까 엑스트레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4분의 1의 확률을 찍어 봤나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근데 앞뒤 순서가 제가 적어놔가지고 뭐 자명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학습 데이터에 fit transform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스케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스케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는 그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X 트레인 데이터랑 그 X 테스트 데이터 둘 다 fit transform을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 질문이 두 개 있는데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윤서가 첫 번째 거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만약 X 트레인이랑 X 테스트 둘 다 fit transform을 적용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요? 음, 잠시만요. 네. 이런 문제가 그 기말고사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앞으로 하게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런 능력이 충분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질문은 대답을 해봐야 돼요. 선이는 시간 있을 때 그 아래 질문을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인서 생각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각한 내용이라도 그 발표나 말씀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미 개선된 걸로 정규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훈련이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더라도 만약에 네. 이미 계산된 값으로 해버려서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훈련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것 같아. 아, 정교화가 됐으니까 훈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다. 자,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레인 데이터랑 엑스테스트 데이터는 결국 같은 종류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엑스트레인에서 제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한 후에 정교화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테스트를 잘못 스플릿해서 엑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막 2가 나왔어. 근데 같은 경우는 평균이 1인 예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테스트를 다르게 선형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네 둘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인데 값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 얘네들을 저희가 둘 다 그 표준과 평균 편차를 계산해서 둘 다 정규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엑스트레인에 대한 평균도 계산을 한 뒤에 그 평균을 빼가지고 평균이 0이 되게 되고 그 엑스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돼가지고 평균이 0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로 이제 학습시킨 그 A, B를 바탕으로 얘를 계산해보면은 얘 값이 1이 나왔어. 그 원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1이 나오고 얘는 X 테스트 데이터가 약간 작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같은 평균을 갖다 보니까 A, B가 그냥 X 테스트랑 같은 얘가 나와 버린다고 합니다. 나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X 트레인이랑 S 테스트를 둘 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정교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X 트레인이랑 X 테스트가 모두 다른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정규화가 되게 돼서 아예 다른 데이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X트레인이랑 X테스트가 아예 다른 데이터가 돼버려서 학습을 진행한 후 X트레인에서 학습한 그 값을 X테스트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이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둘 다 fit transform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둘이 다른 그 척도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게 좀 뭔가 머시기 하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x를 정,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면은 같은 척도를 바탕으로 그 정교화를 했고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됐으니까 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정답을 서은이가 좀 시간이 있어서 맞추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 테스트를 불안하기 전에 트레인 테스트를 분할하기 전에 그 원래 있던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케일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 테스트도 분명히 그 정규화를 하는데 그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테스트가 분할되기 전에 서로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뭐 그 전에는 독립적인 데이터가 아니었어도 적어도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후에는 독립적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엑스트레인이랑 엑스테스트를 같은 전체 데이터 안에 넣어버리고 전체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표준화를 하게 된다면은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스플릿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 그 표준화를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고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트레인을 바탕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테스트는 그 트레인을 평균 그 표준화할 때 사용된 그 표준과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계산 표준화를 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회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사이클런에서는 물론 좀 많은 메소드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메소드는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뒤에는 KNN이랑 K민즈를 배울 건데 걔네들도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될 겁니다. 사이클런에서는 머신러닝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그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먼저 모델은 모델 이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linear regression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fi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x, y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x와 y에 이 x 트레인 스케일드를 넣고 y를 넣어야 되겠죠. x, y 트레인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 모델.predict는 이 x를 데이터 x를 입력받은 후에 그 라벨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 인자 x 테스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있죠. 지금 이 형태. 여러분들이 이게 저희가 이걸 선형 회계에 쓴다고 모른다고 합시다. 선형 회계에 쓰는 걸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코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코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모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분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생각나면은 채팅창에 쳐주시고요.
아, 네, 맞습니다. X랑 Y 둘 다 있죠. 즉, 학습 데이터랑 입력 데이터랑 그 라벨이 둘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배웠죠. 라벨이 있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고, 라벨이 없는 거는, 라벨이 없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고, 라벨이 있는 거는 지도 학습이다. 물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배우는 거 한에서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라벨이, 라벨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바탕으로, 이건 지도 학습이다. 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비지도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라벨 데이터가 없는 채로 이렇게 티칭을 하게 되겠죠. 아, 서연이 똑똑하네요. 그러면 이 앞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번 모델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이 네 개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넣어주도록 해봅시다. 완료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완료됐죠? 여기는 모델점 fit를 하는데, 그래서 x는 xtrain scaled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y는 ytrain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표준화를 한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라벨을 예측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측은 model.predict를 하는데 얘 역시도 저희가 아까 스케일링을 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주도록 합시다. 아, 뭐야. extreme scaled 제가 안 만들었나요? 아, 제가 얘 안 돌렸네. 죄송하고요. 틀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모델이 학습도 되고 평가도 됐습니다. 왜 밖에 빠졌어? 이렇게 학습도 되고 평가도 됐습니다. 그래서 Y predict를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인스턴스를 이렇게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과 모델점 피트 그리고 모델점 프리딕트는 앞으로 어떤 머신러닝을 사용하든 이 세 가지 함수들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됐는지 결과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대충 이 경향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형 회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사이클런의 머신러닝 메소드는 대부분 애초부터 다변수를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변수 선형 회귀를 할 때는 그냥 저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돼요. 왜냐? 애초부터 그냥 사이클런이 다변수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서 했던 그 다변수 선형 회귀를 위한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그냥 사이클런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그 데이터 두 개 골라가지고 입력 데이터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한번 위에서 쓴 내용을 적절히 여기다 가져다 놔서 선형 회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저희가 시각화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변수 두 개만 넣어주도록 하세요.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사람 이렇게 두 명만 오나요? 네. 보통 이렇게 두 명만 오나요, 보통? 옛날에 서준이도 오고 막 시윤이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뭔가 두 명만 있을까 섭섭하네요. 아, 이제 거의 안 해. 그렇죠. 다들 바쁠 때죠. 저도 막 요즘 힘들고 그래요. 근데 서원이랑 윤서가 A플을 받으면은 저희는 이제 100% A플이기 때문에 이제 개꿀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복붙해주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0번째랑 1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스케일링, 스플릿 먼저 해야겠죠. 이렇게 스플릿 해주도록 하고, 표준화 해줘야겠죠. 표준화도 그대로 복붙을 해주도록 하고, 모델 생성, 모델 학습, 그리고 모델 Y 프리딕트 계산까지 해주게 되면 이렇게 아주 이쁜 다변치 선형 회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바탕으로 그 시각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X축은 그 뭐냐 X축은 Y축은 둘 다 입력 데이터입니다. Y축은 둘 다 입력 데이터고 X축은 0번째, Y축은 첫 번째겠죠. 그리고 이 현우이 형은 아까 막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했던데 저는 그냥 색깔로 했습니다. 진하면 진할수록 낮은 숫자고 연하면 연할수록 높은 숫자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이 모델을 선형회귀 모델을 바탕으로 계산된 등고선들입니다. 이게 예측된 값인데 실제 데이터가 뭐 대충 색이 유사한 것 같긴 하죠. 이 끝에 가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중간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형회귀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의 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올해 이 모델의 잡다한 속성을 묻는 기출이 작년이 아니라 왜 작년이라고 썼냐? 이번 학기에 출제가 됐거든요. 1학기에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게 치트시트에 써져 있긴 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뭐 치트시트에서 갖다 쓰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뭔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모델점 코이피션트. 이 모델점 코이피션트는 저희가 앞서 봤던 그 가중치들입니다. 그 X 데이터, 그 학습 데이터에 곱해지는 그 가중치고요. 모델점 인터셉트는 말 그대로 절편, 즉 더해주는 평차 혹은 상수입니다. 네, 이 두 개는 근데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치트시트에 써져 있어가지고 굳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걱정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는 자료형 자료형 같은 거 좀 기억해놔야 된다. 이거 플로트다. 왜냐면 이번 학기에 자료형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그런 기말 때 기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형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났네요. 앞에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행히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